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일단 과목 소개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와 매일 정리 노트 일일 문제를 받으셨죠, 그죠? 예. 자, 그럼 일단 기본서를 펴보시고, 자, 일단 기본서를 최대한 보기 좋게 편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일단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머리말을 한 번씩 반드시 보시고, 그래서 최대한 출제 경량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가장 효율적인 어떤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보다도 우리 시험에 가장 적합한 어떤 내용과 분량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판례 등도 그 보기 좋게 해당 파트의 순서로 맞춰서 정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 수험 대책에 관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몇 장 넘기시면 수험 대책에 관한 문구, 안내 문구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민법입니다. 자,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있어서 민법은 1차 과목에서 2교시 과목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고 2차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1차는 여전히 절대평가로 따라서 각 과목 가락 없이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차 과목은 1교시에 시설과 회계 과목이 진행이 되고 2교시 과목이 민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2차 시험이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관계로 1차 시험에서 너무 많은 인원의 합격자를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배출하게 되면 2차 시험이 상당하게 수험생들이 곤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통해서 합격자 수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 근데 그 제한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상대적으로 1교시는 두 과목으로 치러지고 2교시는 우리 민법의 단일 과목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 조절이 쉬운 것은 뭐예요? 민법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교시는 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다가 난이도 조절해서 민법에서 약간 난이도를 예년보다 높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돼서 시행이 된 이후에는 민법에서 계속 기존 예년보다 상당한 난이도의 어떤 체감적인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차로 구분돼서 치를 22회차, 그 다음에 23회차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기존의 어떤 예년의 기출 문제와 비교해서 우리 민법 시험이 상당하게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을 체감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특성을 우리는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량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더라. 예전에는 세 과목에서 민법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평이하게 조금 소홀하게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서, 즉 민법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서 그 두 과목에서 모자란 부분을 민법에서 보충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하는 이 같은 시험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시험 전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하튼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1차 과목을 합격할 수가 있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여하튼 1교시, 2교시로 분리돼서 치러지고 민법이 난이도가 상당히 체감적으로 예년 소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는 관계로 이와 같은 어떤 계획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민법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은 거의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어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이라든지 여타 다른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 또는 내가 학교에서 예전에 법학을 전공했던 분들을 빼놓고는 여하튼 80점 이상의 고득점은 현실적으로 기대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법은 70점대를 목표로 해서 수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무리하게 80점대 고득점을 목표로 1차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두 과목에서 모자른 부분을 민법에서 많이 배우겠다는 전략이죠. 그럼 민법에서 현실적으로 80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현실적으로 70점대를 목표로 하여 나머지 과목도 그에 맞춰서 나의 점수치를 예년보다는 뭐예요? 약간 높게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민법 과목은 크게 5파트로 나눠집니다.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나눠서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가 조문 숫자가 1조부터 1118조까지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4편, 5편의 친족과 상속법문제하고 나머지 총칙부터 채권법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조문이. 여기서 우리 시험의 60%에 해당하는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은 각각 20%가 출제됩니다. 각 20%. 그래서 각각 8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물권법은 조문이 185조로부터 시작해서 372조까지가 물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채권법은 373조부터 시작해서 766조까지가 채권법입니다. 단순히 조문의 숫자만 비교하더라도 뭐요? 물권법과 채권법이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비중은 가장 조문 숫자가 적은, 즉 분량이 적은 총칙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러면은 시험 공부도 뭐요? 우리 출제 경량에 맞춰서 내 노력의 60% 이상을 총칙에다가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 뭐요? 그 비중에 맞춰서 각각 20%의 어떤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즉 물권법과 채권법을 또 다시 비교하면 채권법의 조문이 물권법의 거의 2배 가까이가 되죠. 그죠? 근데 똑같은 문항수인데 분량은 채권법이 압도적으로 난다. 그렇지만 각각 문제가 8문제로 똑같기 때문에 시간 배정은 뭐요? 똑같이 각각 20%로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권법에 배정된 8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물권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법은 다시 채권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특히 채권 총론 파트는 비전공자들의 시험 과목에 속하는 경우는 거의 우리 시험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 총론은 전문가 시험, 즉 현재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무사 시험 정도의 시험 범위에 속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채권 총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다행스럽게 채권 총론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채권법 강론에서 출제가 되는데 물권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분량이 많죠. 그렇지만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정도 뭐요? 여기서 20%, 여기서 20%. 그러면 더욱더 이 부분은 공부를 할 때 뭐요? 물권법보다는 더욱더 촘촘히가 아니라 뭐요? 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과목은 명가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민법은 최소한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평균 점수를 하회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일단 60점 이상의 필요한 대부분의 점수를 일단 총칙에서 대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수업 목표는 최소한 총칙에서는 뭐요? 24문제 중 20문제 가까이는
확보를 할 목적 의식하에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도 그에 맞춰서 민법 총칙은 촘촘히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은 여기서 이미 20문제 정도가 확보가 됐다면 뭐요? 우리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힘을 뺄 수도 있겠죠. 그죠? 힘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분량이 물권법이 채권법보다는 적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물권법에서 힘을 더 역량을 투입을 하고 채권법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만 물항수는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죠? 이와 같이 물권법보다는 힘을 빼서 넓은 범위 위주로, 넓은 주제 위주로 개략적으로 예상 문제를 예상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범위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한 번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한 번 해독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본서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해독수가 반복되기 위해서는 뭐요? 빨리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많은 분량을 우리가 최대 목표치를 10회독으로 일단은 생각을 한다면 10회독 하려면 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가 복습 진도를. 근데 이와 같은 물량을 꼼꼼히 세부적인 논점까지 다 내가 신경을 쓴다면은 도저히 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세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본 것만으로는 시험 장소에서 그 정답을 내구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좀 나쁘더라도 뭐요? 10번 정도 보면은 충분히 시험 장소에서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일단 빠른 시간에 반복입니다.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 분량을 뭐요? 나름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분량을 넓히는 순간 반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반복. 따라서 내가 평소에 출제가 가능하더라도 뭐요? 엄청나게 어려운 논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다도 현실적으로 시험 장소에서 그 문제를 내 것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감히 스스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을 한다면은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시험 장소에 내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문제 의식하에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은 특히 총칙 파트에서 기존에 출제되던 논점은 빠짐없이 반복을 하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반복하시고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도 뭐예요? 예상을 해서 꼼꼼히 똑같은 해독수의 어떤 공부 분량을 유지를 한다면 도저히 합격에 필요한 해독수를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출제가 예상이 된다 손치더라도 뭐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운 주제는 내 스스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우리가 민법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즉 앞으로 수험의 총평과 수험 대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 부분. 그래서 물권법과 채권법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운 논점으로 난이도가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채권법의 일부 논점은 현실적으로 비전공자들에게는 힘든 논점들이 지문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평소에 맞추기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시험 장소에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튼 생각하에 목표치를 뭐요? 70점대로 정해서 전략적으로 총칙 위주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요?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권법에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투입하는 이와 같은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일단은 그때그때 필요한 수험 대책은 그때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강의 계획서를 펴보세요. 강의 계획서 오늘 나왔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가 이번 기본 이론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총 12회차에 걸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예상 진도입니다. 근데 항상 예상 진도를 꼭
맞출 수는 없죠. 그죠?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강의 일정에 따라서 그 강의 일정은 다소의 어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과정은 달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은 12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모자란다면 뭐요? 한 주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13주 차로 보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이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이 기본 이론 과정이 충실한 나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기초 이론 과정에서 제가 목표 의식을 어디에다가 뒀습니까? 용어에 친숙하죠, 그죠? 따라서 그를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시험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단계로 갑니다. 다만 1월 달부터 3월 과정에 심화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뭐야?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식으로 갈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는 계략적으로 접근했다가 심화반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이와 같은 단계로 강의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단계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연습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5문제가 진도표에 맞춰서 연습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와 같이 뭐요? 연습 문제가 학원 측에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제일 말미에 보면 제 개인 메일 주소가 적혀 있을 거예요. 메일 주소.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시는 분들은 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하튼 매일 나가는 메일 문제 외에 어떤 주간 학습 문제 등 더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제공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은 법과목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게 조문입니다. 조문. 그래서 조문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그 조문은 혹시 사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조문을 준비할 수 없는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또 조문에 관한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같은 강의 계획서에 비춰서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일단 노력을 합니다. 자, 일단 계략적인 과목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교과서를 펴볼게요. 페이지 수 16페이지로 갑니다. 민법 총칙 중에서 제1장 통칙 파트입니다. 통칙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된다면은 그 중에서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 18페이지에 제2절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6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민법이란 개념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민법도 국내 존재하는 무수한 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법이 왜 필요한 존재이냐? 법은 왜 필요합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죠. 즉, 법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민법은 모든 분쟁이 아니죠. 어떠한 분쟁? 민사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뭐냐? 자, 일단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민법이라면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 어떠한 분쟁? 사인 간의 민사 분쟁, 민사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실체법인 일반 사법을 민법이라 합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사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마련된 실체법인 일반 사법이 민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합니다. 국내에는 무수한 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법은 크게 사법과 공법으로 두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법은 어떠한 법들을 묶어서 사법이라 하느냐? 사법. 즉, 사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을 교일 대상으로 마련한 법들을 사법에 속한다 합니다. 자, 그럼 개개인 간의 법적 분쟁. 따라서 여하튼 사법은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고 있느냐. 자, 개개인 간의 분쟁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서만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내가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때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개인 간의 분쟁을 교일 대상으로 한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적 자치를 그 이념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사적인 생활 영역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형성을 해라. 따라서 임대차 관계를 맺으면서 반드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자기들이 합의에 따라서 그 계약 내용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적 자치가 그 지도 이념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민법상의 조문은 거기에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로 구분됩니다. 말 그대로 강행법규는 어떠한 법을 강행법규라 하느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마련한 법 중에서 강행법규는 국민이면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의법규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하고, 없는 경우에 임의법규가 보충적으로 재판에 기유돼요. 즉 다른 말로 임의법규가 있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개개인 간의 어떤 분쟁을 교일 대상으로 사법에 속하고, 따라서 사법이 추구한 이념은 사적 자치를 그 지도 이념으로 하므로 민법상에 우리가 매매 파트, 임대차 파트에 존재하는 민법상의 조문들은 원칙,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중 어디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임의법규가 원칙입니다. 임의법규. 따라서 민법상의 조문은 임의법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민법 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조문은 국민이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죠? 이 같은 생각에서 국가가 마련한 조문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구나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조문이 강행 규정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고, 출제 가능한 부분은 그 해당 파트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므로 사적 자치란 지도 이념하에서 민법상의 조문 임의법규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민법에 반대되는 법 파트가 공법입니다. 즉 분쟁 중 국가와 국민 간에 일어난 어떤 법적 분쟁을 교율 대상으로 마련한 법 등을 다 공법에 속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든지 형법, 각종 소송법 등이 공법에 해당할 겁니다. 자, 공법. 공법은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느냐? 즉 우리 헌법 1조 2항에 하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국민 스스로 직접 민주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 그죠. 즉 간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의제 원리하에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대신해서 행사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가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를 할 때 그 국가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은 국민의 어떤 법적 생활을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 권력의 통제를 위해서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행사를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따라서 사적 자치를 그 지도 이념으로 하므로 우리가 배우는 민법의 조문은 원칙 임의법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라는 거죠. 예. 일반법과 대비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특별법은 다른 말로 개별법이라고도 합니다. 특별법의 개념이 정해지면 일반법은 자동적으로 개념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어떤 사항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또는 개별법이라 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법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든지 또는 같은 민사관계라면 모든 민사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정한 민사적 관계 한해서만 적용된다.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일정한 사항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내지는 개별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상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사 분쟁이 아니라 상인이 상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분쟁, 즉 상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상행위를. 그래서 상법이 대표적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일반법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죠? 상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민사관계라면 모든 민사관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두루두루 적용된다. 이를 일반법. 다른 말로 보통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왜 구별하느냐? 구별시릭. 그래서 하나의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하튼 특별법도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법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특별법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의 상행에 대해서 상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상법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에 대비되는 게, 자, 일단 교재는 보지 마시고 칠판을 보세요. 한꺼번에 제가 다시 교재를 확인해 드릴 테니까. 실체법에 대비되는 게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각종의 소송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이 될 것이고 행정법에 대한 절차법은 행정소송법이 될 것이고 형법에 대한 절차법은 형사소송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체법이 뭐냐는 겁니다.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당사자의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인은 그 계약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길 의무. 반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가인 대금을 받을 권리. 반대로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즉 이와 같이 일정한 법상의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죠. 그죠? 이와 같이 일정한 법의적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어떤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 소멸하느냐. 이와 같은 관계를 정하는 법을 실체법. 즉, 결론을 다룬 법이요. 즉,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서 갑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의무가 생기느냐. 그죠?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발생 요건을 규정하는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그럼 절차법은 이와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가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약속대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약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체법상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가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했을 때
그럼 내가 매수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합니까? 재판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실체법상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가 제대로 약속이 이행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를 실현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실체법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한 법상의 원인이 있었다면 뭐야? 있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생기느냐 그죠?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발생 요건을 다루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법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그때 민법은 모든 분쟁이 아니라 뭐요? 사인 간에서 발생하는 민사 분쟁 중, 즉 민사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즉 민사관계는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민사관계라 합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우리 사회에서 재산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적 분쟁 또는 가족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집니다. 자,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일정한 물건을 사용치 않고는 생활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건의 이용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마련된 법을 물권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픕니다. 그럼 내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한 자가 일정한 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 재산관계를 채권관계를 합니다. 채권관계. 그래서 물권법은 재산법은 이와 같이 물권법과 채권법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다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일정한 친족들 사이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친족법과 일정한 자가 사망했을 때 그자와 일정한 친족지에 있는 자가 그자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는 이와 같은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상속법 두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과 채권법을 뭐요? 묶어서 재산법이다 읽을 수 있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뭐요? 묶어서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의 60%의 문제가 출제된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 이와 같은 개별 재산법, 가족법을 배우기 전에 미리 뭐요? 양자의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미리 뽑아서 배우는 법 과목을 총칙이라 합니다. 총칙. 그래서 민법은 여기까지 5파트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민법 총칙은 양자의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뭐요? 그 다음에 총칙이기 때문에 가족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하냐는 겁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양자는 가족법과 재산법은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자, 재산법은 어떠한 법이라고요? 우리 사회생활 중 재산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법이 재산법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대표적인 재산행위가 매매를 예로 듭니다. 그럼 매도인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싸게 팔려고 합니까? 반대로 매수인은 상대방 매도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비싼 값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죠? 즉 매도인은 뭐예요?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매수인은 반대로 뭐예요? 최대한 싸게 구입하고자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재산관계는 철저히 뭐예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예. 근데 법적인 용어로 순화하게 되면 이해타산적 또는 합리성을 띱니다. 합리성. 자, 근데 가족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부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예를 들고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고 옷을 사입히고 맛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어떤 노후에 자신의 어떤 자식에게 뭐요? 그러니까 노후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계산된 행동이냐? 아니죠, 그죠? 무조건적입니다. 따라서 가족법은 재산법과 달리
보수성, 섭속성을 띱니다. 그래서 양자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즉 용어는 총칙으로 되어 있지만 양자가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법 총칙은 뭐예요? 총칙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총칙이지만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만요? 제3법까지만 적용이 될 뿐 가족법에는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가족법은 민법 총칙 보고는 원칙적으로 가족법에는 원칙 우리가 배운 민법 총칙은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파트에서 배우는 논점 중 어떤 주제는 제3법까지만 적용되고 가족법 적용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할 겁니다. 이게 단순한 암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미 이해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뭐예요? 확인하는 차원에 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순히 외워서는 시험 장소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저기와 같이 총칙이란 과목은 용어상으로는 개별 제3법과 가족법의 공통적인 내용을 미리 배우는 과목을 총칙이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죠? 즉 양자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총칙이지만 따라서 현실적으로 뭐요? 제3법에 한해서만 적용이 될 뿐 가족법에는 적용이 원칙이 없어요. 따라서 가족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자, 여기까지 배웠던 것을 확인해 볼게요. 교과서를 통해서. 자, 16페이지 펴보세요. 1번 민법의 개념. 즉 민법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란 이름을 가진 민법 전만을 가리키나 실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민사법률 관계를 규율한 실체법인 일반사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 제가 민법이란 개념을 미리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 민법이란 개념은 그 중에서 뭐예요? 형식적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뭐냐 물었을 때 형식적으로 민법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실질적인 민법을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그럼 형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우리 상식적으로 국내에는 무수한 법이 존재하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행정법, 형법, 각종의 소송법, 헌법 등 무수한 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민법이 뭐냐 물었을 때 뭐요?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을 형식적이라 합니다. 형식적. 즉 대부분의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명칭을 붙입니다. 그때 법의 명칭이 뭐예요? 민법으로 된 법. 즉 민법전에 실려있는 1118조로 이루어진 민법전에 실려있는 것이 민법이다. 이게 형식적 개념이에요. 형식 개념. 그런데 실질적 개념, 즉 양자가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치를 한다면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실질적 개념은 명칭, 형식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칭, 형식은 불문다. 즉 명칭이 민법으로 되어 있던 농지개혁법으로 되어 있던 형식이 우리나라 문자로 되어 있던 뭐요? 성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간섭법 등 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을 보니까 뭐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사 분쟁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 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뭐요? 다 실질적 민법에 속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을 실질적 개념. 그럼 당연히 어디가 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실질이죠, 그죠? 실질. 그래서 양자의 범위는 불일치를 합니다. 자, 왜 불일치를 하느냐?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국내에는 무수한 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으로 민법의 개념을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양자의 범위가 불일치를 합니다. 자, 왜 불일치를 하느냐? 국내에는 무수한 법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뭐예요? 민법전이 가장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기초법전에 해당합니다. 기초법전.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제도들, 중요한 내용들이 민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성년은 몇 살로 되세요? 19세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민법에서 성년이 몇 살이냐, 그죠? 민법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년의 나이가 개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관련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다 그에 맞춰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기초법인 민법이 바뀌면 모든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민법은 쉽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전은 58년도에 제정이 돼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때 가족법은 가족제도의 변천에 따라서 열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지만 제3법은 만들어진 후로 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60년도 더 넘어서 뭐예요? 1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13년도 중순부터 일부 조문들이 개정돼서 시행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는 대부분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제도인 민법 총칙의 제한능력자 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 등을 바탕 일부 조문들이 뭐예요? 개정이 됐습니다. 민법전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뭐예요? 60년도 지났어. 왜요?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기초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개정에서 뭐예요? 관련된 모든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 민법에 속하지만 이를 뭐예요? 형식적 민법에 싣게 되면은 사회는 급속도로 변한다, 그죠? 사회 변천에 맞춰서 그때그때 즉각 따라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민법에 속하더라도 이와 같은 쉽게 빨리빨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형식적 민법전에 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각종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민사특별법 형태로 싣는다든지 또는 뭐요? 더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통령 등 영등 뭐요? 하위법에 위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자의 범위는 불일치한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개념에서 뭐예요? 형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죠? 실제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까지, 그죠? 즉, 형식적이란 개념은 그 내용은 따지지 않고 그 명칭에 따라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뭐냐 물었을 때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이 민법이다, 그죠? 즉, 현행 민법전에 존재하는 게 민법이다. 근데 실질적은 반대입니다. 명칭, 형식은 중요치 않고 그 법의 내용이 일반 사법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실적 민법에 속한다. 자, 그러면 실질적 민법의 개념을 볼게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즉 민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예요?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죠. 그때 모든 분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대등한 사인 간의 민사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실체법인 일반 사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계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법은 어떤 법들을 모아서 사법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개인간의 어떤 대등한 개개인간의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마련한 법을 뭐야? 사법. 민법 등이 대표적으로 사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이요? 사적 자치를 그 지도 이념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의 대부분의 조문은 임의법교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2번요. 사법의 내용. 사법은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죠. 제3법과 가족법으로 대비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양자의 특징 볼게요. 제3법은 재산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어떤 특징이요? 합리적, 이해타산적이다, 그죠? 근데 가족법은 반대로 보수적, 섭속성을 띱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요. 민법은 사법 중에서 뭐요? 일반법에 해당한다, 그죠? 일반법. 따라서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이 일반법의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상법에 해당합니다. 상법이. 그 다음에 큰 3번요. 민법은 실체법과 절차법 중에서 실체법에 해당합니다. 즉 실체법이라면 예컨대 갑을 간에 어떤 매매라는 원인이 있었다면 뭐요? 그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병자하고 소멸하느냐.
즉 이와 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체법. 그런데 절차법이라면 이와 같은 실체법상의 어떤 권리 의무가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 권리 의무를 실현할 것이냐, 이와 같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을 절차법, 각종 소송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은 18페이지요. 그래서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왜 필요하다고 그러죠? 사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러면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재판부는 분쟁은 뭘 가지고 분쟁을 해결합니까? 법을 가지고 오죠. 따라서 분쟁의 해결 기준에 뭐요? 재판 규범에 해당하죠. 그죠? 재판 규범. 그래서 어차피 뭐요? 민사 분쟁은 민법에 따라서 재판이 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민사 관계를 맺었을 때는 뭐요?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민사 관계를 체결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사회에서 내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행위 규범인과 동시에 재판 규범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민법전의 구성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총칙과 뭐요?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은 제3법까지고요. 채권법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대부분이 출제된 민법 총칙이란 과목은 개별 제3법과 가족법을 미리 배우기 전에 뭐요? 양자의 공통적인 내용을 미리 뽑아서 배우는 과목을 총칙이라 하는데 제3법과 가족법이 공통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용어는 총칙이지만 총칙에서 역할을 못합니다. 사실상은 어디까지만 제3법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요. 민법 총칙의 실질적 성격, 이 부분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출제하고 상관없이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체계상으로는 제3법과 가족법 모두에 대한 어떤 통칙으로 되어 있죠. 그죠? 용어상으로는 제3법, 가족법 모두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자,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따라 사실상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은 제3법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부터 체크할게요. 따라서 가족법에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민법 총칙은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요? 해당 파트에서 어떠한 우리가 배우는 논점 중 일정한 조문은 뭐요? 가족법에는 적용이 없다. 계속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왜요?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단순 암기가 되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끝내야 됩니다. 따라서 민법 총칙은 용어는 총칙이지만 제3법과 가족법이 공통적인 분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은 제3법까지만 적용있고 가족법에는 적용이 없고 가족법에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째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 어떠한 법이냐? 그와 같이 뭐요? 형식적 민법이라면 법의 내용을 묻지 않고 그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을 민법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을 형식적 개념. 그래서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만이 민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실질적 민법은요, 그 법의 명칭 형식은 따지지 않고 그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뭐요? 사인 간의 민사관계를 규율하게 실체법인 일반 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민법에 속한다. 이를 실질적 개념. 그래서 양자의 범위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일단 민법의 개념을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는 제2절 민법의 법원에서 출제가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민법의 법원부터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스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스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